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이방인 작가 알베르 카뮤 옮김 이정서 세움 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알베르 카뮤 1913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몬도비에서 태어났다. 포도주 제조공이었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난 이듬해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중 사망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말더듬이가 되었다. 일찌감치 앙드레 말로를 문학적 스승으로 여기고 잡지에 글을 발표하곤 하던 그는 고등학교 담임이었던 장 그르니에의 영향을 받아 1930년 알제대학 철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작가이자 기자로 활동하며 극단을 경영하는 한편 프랑스의 식민 지배로 인해 알제리인이 겪는 고통을 고발하는 데 힘썼다. 1942년 그의 첫 소설 이방인이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1957년 역대 최연소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3년 후 문학 인생의 정점에서 갈리마르 출판사 사장의 조카인 미셸 갈리마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파리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방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서문. 나는 아주 오래전 대단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장 하나로 이방인을 요약했다. 우리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울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있다. 나는 단지 이 책의 주인공이 그 손쉬운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양로원으로부터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모친 사망, 내일 장례식, 삼가 애도함. 그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아마 어제였을 것이다. 양로원은 알제에서 80km 떨어진 마렝고에 있었다. 나는 2시에 버스를 탈 것이고 오후에는 도착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례식을 지켜볼 수 있을 테고 내일 밤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사장에게 이틀의 휴가를 요청했고 그는 그런 유감스러운 일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좋은 표정이 아니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말했다.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그에게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컨대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내게 조의를 표해야 할 일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레 아침 나를 보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얼마간 엄마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였다. 반대로 장례 후면 이 일은 정리가 될 테고 모든 게 좀 더 공식적이 될 터였다. 나는 2시 버스를 탔다. 매우 더운 날씨였다. 나는 평소처럼 셀레스틴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깊은 유감을 표했으며 셀레스틴은 내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내가 떠날 때 그들은 나를 문까지 배웅했다. 나는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에마누엘의 집까지 가서 검은 타이와 예식 완장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달 전에 삼촌을 잃었다. 나는 출발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렸다. 이런 서두름, 뜀박질. 거기에 더해 덜컹거림과 기름 냄새, 길과 하늘의 반사열.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나는 졸았다. 나는 가는 내내 거의 잠을 잤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 내게 웃음을 지어 보이는 한 군인에게 기대어 있었는데 내게 멀리서 오는 모양이라고 물었다. 나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예 하고 말했다. 양로원은 마을로부터 2km 떨어져 있었다. 나는 걸어서 갔다. 나는 곧바로 엄마를 보길 원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매우 밝은 방으로 하얗게 석회가 발리고 채광창으로 덮여 있었다. 그곳에는 X자형 의자들과 이젤들이 갖추어져 있었다. 구석의 그것들 가운데 2개의 받침대가 뚜껑이 덮인 관을 떠받치고 있었다. 호두기름이 칠해진 관뚜껑에서는 완전히 박히지 않은 채 반짝이고 있는 못들이 눈에 들어왔다. 관 가까이에 흰색 가운데 원색 스카프로 머리를 싸맨 아랍인 간호사 한 명이 있었다. 그 순간 관리인이 내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는 뛰어왔음이 분명했다. 그는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다. 뚜껑을 덮었지만 어머니를 볼 수 있게 관의 못을 빼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관을 향해 가는 그를 말렸다. 그가 내게 원치 않으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예 라고 대답했다. 그는 멈추었고 나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져서 난감했다. 잠시 후 그는 잠시 나를 보고는 왜요? 라고 물었지만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저 내게 묻고자 했던 것 같다. 나는 저도 모르겠네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흰 콧수염을 비비 꼬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해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연한 청색의 선한 눈빛과 조금 붉은 안색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기도 약간 뒤로 물러나 앉았다. 간호인이 일어나서 출구를 향해 갔다. 그 순간 관리인이 내게 저 여자가 갖고 있는 게 성병이요. 하고 말했다. 나는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간호사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머리에 가는끈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코가 솟아 있어야 할 곳이 가는끈으로 평평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흰색 가는끈만이 보였다. 그녀가 나갔을 때 관리인이 말했다. 혼자 계시게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몸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내 뒤에 머물러 있었다. 내 등 뒤에 있는 그 존재가 거북했다. 방 안에는 저물녘의 황혼이 아름답게 들어찼다. 말벌 2마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붕붕거리고 있었고 졸음이 엄습해오는 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관리인에게
여기 계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하고 물었고 그는 즉각 5년 됐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때 간호인이 들어왔다. 갑자기 땅거미가 지기 시작했다. 매우 빠르게 어둠이 채광창 위로 쌓여갔다. 관리인이 스위치를 켰고 나는 갑작스레 쏟아지는 불빛으로 인해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내게 구내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청했다. 그러나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밀크 커피를 한 잔 가져다 주겠노라고 제의했다. 나는 밀크 커피를 매우 좋아했으므로 그래달라고 했고 잠시 후 그는 쟁반을 하나 받쳐들고 돌아왔다. 나는 마셨다. 그러고 나자 담배가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나는 엄마 앞에서 그래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으므로 망설였다. 나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관리인에게 담배 한 대를 권했고 우리는 함께 담배를 피웠다. 어느 순간 그가 내게 말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 어머니 친구분들 역시 어머니를 지켜보러 올 겁니다. 관습이니까요. 저는 의자들과 블랙커피를 가지러 가봐야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전등 하나를 꺼도 되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흰 벽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불빛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내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설이 그렇게 된 거라고. 다 켜든지 아니면 다 꺼야 한다고.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나갔다가 돌아왔고 몇 개의 의자를 배치했다. 그 중 하나에 커피포트 주위로 찻잔들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앞쪽에 엄마 옆에 앉았다. 간호인 역시 그를 등지고 뒤쪽에 있었다. 나는 그녀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팔의 움직임으로 보아 그녀가 뜨개질을 하고 있다고 믿어졌다. 그곳은 안온했고 커피가 나를 부드럽게 하고 열려진 문을 통해 밤과 꽃들의 향기가 밀려 들어왔다. 내 생각에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나를 깨운 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눈을 감고 있었던 탓인지 방 안의 흰색이 전보다 훨씬 환해 보였다. 내 앞에는 그림자 하나 없는 물체 하나하나에 모서리의 각들과 모든 곡선들이 예리하게 눈을 아려왔다. 엄마의 친구분들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다. 그들은 모두 10여 명쯤 되었고 그 눈부신 빛 속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의자 끄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자리에 앉았다. 나는 지금껏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은 물론 옷차림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거의 그들의 실체를 믿기가 어려웠다. 여자들 거의 대부분이 앞치마를 둘렀는데 허리에 졸라맨 끈 때문에 그네들의 튀어나온 배가 더욱 불룩해 보였다. 나는 나이 든 여자들의 배가 어떤 것인지 결코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남자들은 거의 전부 매우 야위었고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눈들은 보이지 않고 단지 생기 없는 빛만 주름투성이 속에서 보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대부분이 나를 바라보았고 어색하게 고갯짓을 했는데 그들의 입술은 전부 이빨이 없이 말려 들어가서 내게 인사를 건네는 것인지 그냥 신경성 안면 경련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제야 나는 그들이 전부 내 맞은편에서 관리인 주위에 둘러앉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나를 재판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인상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둘째 줄에 있어서 동료 중 한 명에게 가려져 있었기에 나는 그녀를 잘 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낮게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울음을 그치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흐느낌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맥없이 침울하고 조용하게 앉아 있었다. 그들은 관이나 자신들의 지팡이 또는 어떤 것을 보면서 단지 그것만을 바라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몰랐기에 매우 놀랐다. 나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뭐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관리인이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흔들고는 뭐라고 웅얼거렸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해서 울기 시작했다. 관리인이 그러고 나서 내 쪽으로 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긴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알려주었다. 저 여자분이 어머님과 매우 친했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여자의 탄식과 흐느낌이 차츰 잦아들었다. 그녀는 한참을 훌쩍였다. 그녀가 마침내 울음을 그쳤다. 나는 더 이상 졸리지는 않았지만 피곤하고 허리가 아팠다. 이제 무엇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단지 가끔씩 나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에 나는 몇몇 노인이 볼 안쪽을 빨아대면서 그 같은 기이한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고 짐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너무 깊이 생각에 빠져 있었기에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심지어 그들 가운데 누워있는 이 죽은 여인조차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인상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인상이었다는 것을 안다. 관리인이 마당을 가로질러 와서는 원장이 나를 찾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그는 내게 몇 장의 서류에 사인을 하게 했다. 나는 그가 줄무늬 바지에 검은 옷차림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그는 수화기를 손에 들고 나를 불렀다.
장례 인부들이 좀 전에 왔어요. 나는 그들에게 관을 봉하라고 할 겁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보길 원하시나요?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목소리를 낮춰 지시를 내렸다. 피자크, 사람들에게 시작해도 된다고 말하게.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도 장례식에 참석할 거라고 말했고 나는 고맙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 뒤쪽으로 가더니 짧은 다리를 꼬고 앉았다. 그는 간호인은 의무적이고 그와 나만 거기에 참석할 거라고 알려주었다. 원칙적으로 재원자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들에게 밤샘 조문만 허락했던 것이다. 그건 인정의 문제니까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 토마페르에게 운구 행렬을 따르는 걸 허락했다고 한다. 여기서 원장이 웃음을 지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해하세요. 이건 약간 유치한 감정이긴 합니다만 그분과 당신 어머니는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양로원에서 사람들은 페레 씨에게 당신 약혼녀구려 하면서 놀리곤 했어요. 그는 웃었죠.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또 메르소 부인의 죽음으로 그가 크게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이죠. 나는 그가 참석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진 의사의 조언에 따라 그에게 어제 밤샘 조문은 금하도록 시켰습니다. 우리는 꽤 오랫동안 침묵하며 머물렀다. 우리 셋 모두는 아래로 내려갔다. 햇볕은 모래 위로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고 바다 위로 반사되는 빛은 견디기 버거웠다. 해변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 고원 끝에서 바다로 돌출되어 있는 작은 별장들에서는 접시며 식기를 닦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땅에서 올라오는 돌의 열기로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처음에 레몬과 마송은 내가 모르는 사람과 일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그들이 오랜 시간 서로 알고 지내왔으며 한때는 함께 살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바다를 끼고 걸었다. 때로는 작은 파도들이 높게 밀려와서 우리의 직물 신발을 적셨다. 나는 맨머리 위로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반쯤 졸고 있었기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때 레몽이 마송에게 뭐라고 말했으나 나는 잘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동시에 우리로부터 아주 먼 해변 끝쯤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푸른 작업복 차림의 아랍인 2명을 얼핏 보았다. 나는 레몽을 흘끗 보았고 그는 내게 말했다. 그자야.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다. 마송이 어떻게 그들이 여기까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었는지 물었다. 나는 우리가 비치백을 들고 버스에 오르는 걸 본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만 이미 매우 근접해 있었다.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 레몽이 말했다. 만약 싸움이 벌어지면 마송, 네가 2번째를 맡아. 내 쪽은 내가 처리할게. 아, 메르소, 만약 또 다른 놈이 나타나면 그자는 자네가 맡게. 나는 말했다.
그리고 마송은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가 내게는 이제 붉게 보였다. 우리는 일정한 걸음걸이로 아랍인들을 향해 나아갔다. 둘 사이의 간격이 규칙적으로 좁혀졌다. 우리가 그들까지 몇 걸음 남겨두지 않았을 때 그 아랍인들이 멈춰섰다. 마송과 나는 걸음을 늦추었다. 레몽은 곧장 그의 상대에게 걸어갔다. 나는 그가 상대에게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상대는 그를 머리로 들이박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레몽이 먼저 주먹을 한 방 날리고는 즉시 마송을 불렀다. 마송이 이미 막기로 되어 있던 자에게로 가서 온 힘을 실어 두 방을 먹였다. 아랍인이 물속으로 엎어지며 얼굴이 바닥에 처박혔고 그러더니 몇 초간 그대로 있었는데 그의 머리 주변 수면으로 물거품이 일었다. 와중에 레몽 역시 상대에게 일격을 가했고 그자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레몽이 내 쪽을 돌아보며 말했다. 어찌 되는지 보라고.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조심해. 그가 칼을 들었어. 하지만 이미 레몽은 팔을 베이고 입이 찢겼다. 마송이 앞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아랍인이 일어나서는 흉기를 든 자의 뒤에 섰다. 우리는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칼로 위협하며 천천히 뒷걸음쳐갔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되었을 즈음 매우 빠르게 달아났고 그 사이 우리는 햇볕 아래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으며 레몽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팔을 움켜쥐고 있었다. 마송이 즉시 일요일이면 언덕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레몽은 곧바로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할 적마다 입안에서 피거품이 일었다. 우리는 그를 부축해 가능한 한 빨리 별장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레몽은 가벼운 상처라고 의사에게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송과 함께 떠났고 나는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기 위해 남았다. 마송 부인은 울고 있었고 마리는 매우 창백해졌다. 나는 그들에게 설명하는 일이 귀찮아졌다. 나는 침묵했고 바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다. 1시 반쯤 레몽이 마송과 함께 돌아왔다. 그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입한 귀퉁이에는 반창고를 붙이고 있었다. 의사는 그에게 별거 아니라고 했지만 레몽은 몹시 침울해 보였다. 마송이 그를 웃기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해변으로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갈 참이냐고 물었다. 그는 바람을 좀 쐬고 싶다고 답했다. 마송과 내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화를 내고는 우리에게 욕을 했다. 마송이 그를 방해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래도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변을 걸었다. 햇볕은 이제 찍어 누르는 듯했다. 그것은 모래와 바다 위에서 잘게 부서졌다. 나는 레몽이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그건 아마 아니었던 것 같다. 해변가 맨 끝, 우리는 마침내 커다란 바위 뒤에서 모래 사이로 물이 흐르고 있는 작은 샘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앞서의 아랍인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들은 기름때 전 푸른 작업복 차림으로 누워 있었다. 그들은 꽤 진정되어 거의 만족스러워 보일 정도였다. 우리가 왔음에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레몽을 찔렀던 자는 말없이 레몽을 바라보았다. 다른 하나는 작은 갈대를 불었는데 곁눈으로는 우리를 지켜보며 그 악기로 만들어지는 3가지 음계를 되풀이하는 중이었다. 그동안 거기에는 단지 햇볕과 침묵, 샘으로부터 나는 작은 소리와 3가지 음계 외에는 없었다. 그때 레몽이 그의 뒷주머니에 손을 댔지만 상대는 동요하지 않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피리 부는 자의 발가락이 바짝 긴장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자신의 적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고 있던 레몽이 내게 물었다. 쏘아버릴까? 나는 만약 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가 제풀에 흥분해서 틀림없이 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단지 그에게 말했다.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쏘는 건 형편없는 짓이야. 침묵과 열기 속에서 작은 물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렸다. 그때 레몽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욕하고 그가 반발할 때 쏘아버리지. 내가 대답했다. 바로 그거야. 하지만 그가 칼을 꺼내지 않으면 쏠 수 없는 거야. 레몽이 살짝 흥분하기 시작했다. 아랍인 하나는 여전히 피리를 불고 있었지만 둘 다 레몽의 몸놀림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아니, 사내 대 사내로 하고 자네 총은 내게 줘. 만약 다른 하나가 개입하거나 저자가 칼을 뽑으면 내가 쏠게. 하고 내가 레몽에게 말했다. 레몽이 내게 권총을 건네주었을 때 햇빛이 그 위에서 미끄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닫혀버린 듯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우리는 눈도 깜짝 않고 서로를 응시했고 여기 바다, 모래와 태양 사이, 피리와 물이 만들어내는 이중의 침묵 사이에서 모든 것이 멈춘 채였다. 나는 그 순간 우리는 쏠 수도 있고 또는 안 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랍인들이 뒷걸음질을 쳐서 바위 뒤로 사라져버렸다. 레몬과 나는 그러고는 우리가 갔던 길을 되돌아왔다. 그는 기분이 한결 좋아 보였고 버스로 돌아갈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별장까지 그와 동행했고 그가 나무 계단을 오르는 동안 첫 번째 계단 앞에 남아 있었다. 햇볕에 머리가 울렸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 다시 여자들을 대면할 수고로움에 기가 죽었다. 하지만 그 열기 또한 맹렬해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눈을 못 뜨게 쏟아져 내리는 그 아래 그대로 머무는 것도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여기 머물러 있거나 혹은 떠나거나 매 한 가지였다. 잠시 후 나는 다시 해변을 향해 돌아섰고 걷기 시작했다. 시뻘건 폭발은 그대로였다. 모래 위로 바다는 아주 빠르게 부딪히며 헐떡였고 잔파도들이 숨가쁘게 밀려왔다. 나는 천천히 바위를 향해 걸었는데 햇볕에 이마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었다. 열기 전체가 나를 짓누르며 내 걸음을 막아서는 것 같았다. 얼굴을 때리는 뜨거운 숨결을 느낄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바지 주머니 속에 주먹을 움켜쥐며
태양과 태양이 쏟아붓는 그 영문모를 추기를 이겨내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흰 조개 껍데기나 깨진 유리 조각, 모래에서 바라는 모든 빛의 칼날로 내 뺨은 긴장했다. 나는 오랫동안 걸었다. 나는 저 멀리 빛과 바다의 먼지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후광에 둘러싸인 작고 어슴푸레한 바위를 볼 수 있었다. 그 바위 뒤에 시원한 샘을 생각했다. 그 물의 속삭임을 다시 찾고 싶었고 태양과 수고로움과 여자들의 눈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으며 마침내 그늘과 휴식을 다시 찾고 싶었다. 그러나 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레몽을 노렸던 그자가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목을 손에 괴고 이마는 바위 그늘 안에 온몸은 햇볕에 드러낸 채 쉬고 있었다. 그의 푸른 작업복에서 열기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조금 놀랐다. 내게 있어서 그 일은 이미 끝난 이야기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왔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금 몸을 들어 올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나는 자연스레 호주머니 속 레몽의 권총을 움켜쥐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몸을 뉘었으나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는 않은 채였다. 나는 그에게서 제법 멀찍이 한 10여 미터쯤 떨어져 있었다. 나는 간혹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움직이는 그의 시선을 눈치챌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모습은 내 눈앞에 불타는 듯한 공기 속에서 춤추듯 흔들거렸다. 파도 소리는 정오 때보다 더욱 나른하고 평온해졌다. 이전과 같은 태양, 같은 햇볕이 같은 모래 위로 연장되고 있었다. 낮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끌어넘치는 금속의 대양 속에 닻을 내린 지 벌써 2시간이 흘렀다. 지평선 위로 작은 증기선이 지나갔고 나는 내 시선 끝에 검은 점으로 그것을 짐작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아라빈을 지켜보는 일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뒤로 돌아서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햇볕으로 이글거리는 해변 전체가 뒤에서 나를 압박했다. 나는 샘을 향해 몇 걸음 내디뎠다. 아라빈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아직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아마 얼굴 위에 들이운 그늘 때문이었는지 그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다렸다. 타는 듯한 태양이 내 뺨에 엄습했고 나는 눈썹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내가 엄마를 묻던 날의 것과 똑같은 햇볕이었고 그때처럼 나는 이마가 지끈거렸고 피부 밑에서 모든 정맥이 울려댔다. 그 뜨거움 때문에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었고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갔다. 나도 알았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임을. 한 걸음을 더 옮겨봤자 햇빛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나는 한 걸음을, 다만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자 이번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아라빈이 칼을 뽑아서 햇볕 안에 있는 내게 겨누었다. 빛이 강철 위에서 반사되며 번쩍이는 길쭉한 칼날처럼 내 이마에 닿았다. 그 순간 눈썹에 맺혔던 땀이 한꺼번에 눈꺼풀 위로 흘러내려
미지근하고 두꺼운 막이 되어 눈두덩을 덮었다. 내 눈은 눈물과 소금의 장막 뒤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나는 이마에서 울려대는 태양의 심벌짓 소리와 희미하게 여전히 내 앞에 칼날로부터 찔러오는 눈부신 단검 말고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 불타는 칼은 내 속눈썹을 물어뜯고 내 눈을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흔들린 것은 그때였다. 바다는 무겁고 뜨거운 숨결을 실어왔다. 하늘이 온통 활짝 열리면서 불의 비가 쏟아지는 듯했다. 내 존재 전체가 긴장했고 나는 손으로 권총을 꽉 움켜쥐었다. 방아쇠가 당겨졌고 권총 손잡이에 매끈한 배가 만져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날카롭고 귀청이 터질 듯한 소음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나는 땀과 햇볕을 떨쳐버렸다. 나는 내가 한낮의 균형을, 스스로 행복감을 느꼈던 해변의 그 예외적인 침묵을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미동도 하지 않는 몸뚱이에 내 발을 더 쏘아댔고 탄환은 흔적도 없이 박혀버렸다. 그것은 내가 불행의 문을 두드리는 4번의 짧은 노크와도 같은 것이었다. 잠든 이 여름의 굉장한 평화가 밀물처럼 내게로 밀려왔다. 그때 그 밤의 경계에서 백고동이 울부짖었다. 그것들은 이제 나와는 결코 상관없는 세계로의 출발을 알리고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다시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그녀가 왜 삶의 끝에서 약혼자를 갖게 되었는지, 왜 그녀가 다시 시작하는 게임을 펼쳤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거기 그곳에서도 삶이 꺼져가는 그 양로원 주변에서도 저녁은 우울한 중단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죽음에 인접해서야 엄마는 자유를 느꼈을 테고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를 했음이 틀림없었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녀의 죽음에 울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나 역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음을 느꼈다. 마치 이 거대한 분노가 내게서 악을 씻어낸 것처럼 희망을 비워내고 이 밤이 기호와 별들로 채워지기 전에 나는 처음으로 세상의 부드러운 무관심에 나를 열었다. 그가 나와 너무도 닮았다는 것을. 그리하여 마침내 형제처럼 느껴졌기에 나는 행복했었고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 남겨진 소망은 내 사형 집행이 있는 그날 거기에 많은 구경꾼들이 있고 그들이 증오의 함성으로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방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